자, 어, 60, 요약지 83페이지 좀 봅시다. 쌤, 맥거리 것까지 이렇게 쭉 했죠. 왜냐면 지금 30분 후에 식사를 하셔야 돼서. 그렇죠? 조금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없죠. 쌤들도 쉬는 시간 할 거 없잖아. 생각 같아서는 안 쉬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여기까지는 이해는 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복잡인, 거기 나오는데, 샤인의 복잡인의 모형, 이건 뭐,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에 따라 달리 제공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상황에 따라 달리 제공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미 앞에서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그 의의에서만 구성원의 욕구와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의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발견하는 진단 과정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융통성 있는 관리 형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누구는? 관리자는. 그렇죠? 그 다음 헤크만과 올드햄 직무 특성 이론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과정 이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여기는 내용 이론 속에다 넣어놨는데 책들은 내용 이론 넣어준 책도 있고 과정 이론 넣어준 책도 있고 실제 우리 기출에서는 과정 이론으로 나왔어요. 희한하게 과정 이론 나온 해 그 다음에 또 내용 이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정 이론 맞는데 사람들이 약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할게요. 자, 좀 편하게 거기 이제 Z이론과는 넘어가 되고 시험에 이제 안 나옵니다. 그다음 페리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도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넘어갑시다. 지금 Z이론은 알 필요 없습니다. Z이론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G이론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 이 뒤에 로버트 퀸 나오는데 일본이 한때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관리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론인 G이론인데 요즘 일본 형편없죠? 그래서 안 나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과정이론 좀 해보겠습니다. 과정이론도 너무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론 블룸의 기대이론부터 하겠습니다. 애담스부터 나왔나요?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부터 나왔는데 애담스 형평성, 블룸의 기대이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룸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룸의 기대이론.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동기화 되느냐? 동기가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How, 어떻게? 자, 그 앞전 거는 어떤 욕구를 줘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줘야 되는지 동기부여될 것인가, 이걸 연구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되느냐. 자, 한번 잘 봅시다. 그냥 편하게 들어요, 그냥. 블룸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했어. 노력을. 그랬더니,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겠죠. 성과를 대해서 성과가 우리가 금평이라고 합시다. 금평. 그 다음 성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주어지겠죠. 보상은 성과급도 좋고 그 다음
어떤 거? 승진도 좋을 것 같고. 아주 간단한 논리야. 아주 간단한 논리. A 회사 또는 A 기관이라고 해도 공기업이라고 해도 좋고 A 구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근데 구청은 좀 법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자 그래도 A 회사와 B 회사가 있다 합시다. 일단은. 근데 A 회사는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금평을 줘요. 그렇죠? A 구청은 B 구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정파적으로 구청장이 자기 좀 정파와 가까운 사람을 금평을 줘요. 그럼 어느 구청이 열심히 할까요? 조직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A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대로 금평을 줘. 근데 B는 구청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고려는 조금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호불호에 의해서 줘버려. 그럼 어떤 구청에서 열심히 하겠어? A구청이. 그럼 누구는?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성과에 대한 기대, 성과 기대라고 표현했어. 이 무슨 용어를 쓰냐면 기대용.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주관적 확률을 기대라고 해서 기대.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 선생님들도 만들 수 있는 이론이야 이건. 그다음 계속 해봅시다. 이제 구청을 바꿔서 C하고 D구청은 둘 다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금평을 줘야 해. 그런데 C구청은 금평한 내용대로 승진을 해줘. 근데 D구청에서는 금평은 금평이고 승진은 역시 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역시 노력이야. C구청이 더 열심히 조직원들이 노력하겠어? D구청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어? C구청이겠죠. 그럼 이것도 기대네. 내가 이 성과면 이런 보상을 줄 거라는 기대죠. 이걸 무슨 기대라고 그러냐면 보상 기대라고 그러는데 이 보상 기대는 사실은 노력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성과가 나온 것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단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그냥 기대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자 이런 용어들만 일단 봐봐요. 이런 용어들만 거기 자 기대감, 수단성 여기 지금 두 가지 용어 설명했죠.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그냥 개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주 공정하게 C구청이라고 합시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뭐 해줬어요? 성과도 해주고 보상도 해준 구청이 C구청입니다. C구청에 주사하고 있는 김이라는 사람하고 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B라고 합시다. A하고 B가 있다고 합시다. A, B하면 또 김하고 E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김은 승진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어. 승진은 진짜 중요한 거지. 근데 E는 승진 그거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오래 근무하고 좋지. 승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다가 잘리면 어떡해? 승진에 별로 의미가 없어. 승진 매력이 없어 한마디로.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할까? 금평한 대로 승진시켜준다면? A가 열심히 할 걸 당연하죠. 그쵸? 이걸 뭐라고 불러, 거기? 유의성이라고 불러, 유의성. 또는 유의미성이라고 부르는데, 유의성. 그러면, 자, 김 씨는 유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승진에 대해서. E는 굉장히 승진에 대해서 유의성이 낮은 거죠. 이번에는, 자, 지금 여기 봅시다. 김은 아까 승진은 굉장히 크게 보는데,
성과급은 이 집 부자야. 성과급 그거 얼마 받는다고 별로 성과급에 연연하지 않아. 그냥 성과급 올려주는 거 별로야. 근데 이 씨는 좀 집안이 성과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승진 그 별로고 성과급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그러면 유의미성이 김 씨는 성과급에 대한 유의미성이 굉장히 낮겠죠. 이 씨는 굉장히 높겠죠. 그럼 자, 우리 스님들이 이제 구청장 해봐. 시구청의 구청장 해봐. 자,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 보상, 성과를 확실하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주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하겠죠. 긴밀하게 연계시키겠죠. 그 다음, 성과 이대로 보상해 주려고 노력하겠죠. 세 번째는, 각 구성원들이 어떤 걸 더 뭐 하는지, 요구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지, 유의성을 고려하겠어, 안 하겠어? 고려하겠죠. 그렇죠? 그거야, 그거. 다른 거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자, 블룸이론은 너무 간단하죠? 블룸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결국은 어떤 것이 동기를 촉진시키는, 어떤 것이 저 직원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촉진시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대죠. 물론 유의성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대죠. 성과 기대, 보상 기대, 기대잖아. 수단성도 기대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무슨 이론이라고 불러? 블룸의 기대 이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은 무엇의 함수다? 기대, 수단성, 그 다음 유의성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 자,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함수다. 무슨? 노력은 다시 동기 유발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동기부의 내용 이론 과정이니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은, 즉 노력은 무엇에 의한 함수다? 얼마나 기대감이 높은가. 아까 A구청보다 B구청보다 A구청 조직원들이 기대감이 높았죠? 그 다음 얼마나 수단성이 높은가. 얼마나 그 보상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블룸의 기대 이론이에요. 그랬더니 자, 애담스라는 사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쌤? 결론처럼 하면 어떻게 동기부여되는데, 과정이로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되는데, 조직원들은 기대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유의미성이 있지만 기대 과정과 유의미성의 보상에 대한 유의미성에서 있어서 뭐가 된다? 동기부여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뒤 다 잘라버리고 이야기한다면 기대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된다. 두 번째는 애담스. 애담스의 무슨 이론? 공정성 이론.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 인간은 형평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평의 욕구라는 건 어떤 거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또는 이렇게 동등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똑같이 한단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애담스 이야기는 이런 거 들어봅시다. 애담스 이야기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자신의 준거인을 세운다. 그래서 자신이 준거인 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돈을 받으려고 한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랑 같이? 준거인과 같이.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의 핵심 이론은 이런 거야. 자, 우리 스님들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직에는 조금 안 맞아요. 공직은 워낙 연공급으로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과급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뭐 했어? 저 사람만큼 일하고 저 사람만큼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럼 똑같이 이렇게 주면 사실은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것이네? 욕구가 충족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면, 아니 중거인이, 여기가 중거인이고 여기 나라고 합시다. 중거인보다 적게 줬어. 이때부터 이제 뭐야? 내가 저 사람만큼 했는데 왜 적게 줬지? 하고 무슨 상태에 빠진다는 거야? 인지 부조화. 사람들은 이제 이건 패스팅거가 이야기했고 피아제라는 사람이 이걸 발달시켰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뭐 할 때, 생각인 것과 다를 때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야. 인지 부조.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는 우리 혹시 선생님들이 연예인들이 이상한 기사 나왔을 때 어떨 때 많이 찾아보고 어떨 때는 많이 안 찾아봐요. 이를테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누가 있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친구 누가 있어요? 탤런트? 엊그저께 김지원이랑 같이 나왔던 친구. 남자, 먼섭고, 뭐 있잖아. 인상 좋고. TV를 안 보시네. 좋아요. 우리 쌤들 트로트 좋아할 거니까. 임영웅이라고 합시다. 임영웅 씨 굉장히 바른생활 사나이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스캔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만약 그 사람 스캔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찾아보고 있겠죠? 아니, 왜 이런 이야기야? 왜? 그런데, 이런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를테면, 설마, 이를테면 신정환 씨가 어떤 도박했다. 어떻게 하겠었어요? 임영웅 씨가 도박했다. 어떻게, 왜 있지? 왜? 하고 막 찾아보겠죠? 신정환 씨가 도박했다. 그렇지 뭐. 신정환 씨가 도박하면 인지가 좋아야. 나 그 사람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근데 임영웅 씨가 어떻게 도박을? 굉장히 인지가 그렇게 바른 사람이 도박, 이런 인지 부조가 생기면 어때? 여러 가지 시도하고 불편하지, 하루 종일. 내가 조화가 안 되니까, 내 생각하고 지금 현상이 안 맞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만큼 일했어요. 그런데 적게 받아. 그럼 내가 왜 이 사람만큼 일했는데 적게 받을까? 굉장히 어떻게 갈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불편하겠지,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차별하나? 또 저 사람만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이걸 인지적 왜곡이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을 덜했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거지 같은 회사 같은데 이직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뭘 하겠어?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은 이런 거 좀 더 많이 줬네? 이것도 불편하죠. 왜 저 사람만큼 많이 줬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애담슨.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왜곡해버릴 수도 있다. 역시 내가 대졸이라 그래? 저 사람 고졸이라고 그러는데 대졸이야. 역시 내가 좀 더 잘했었나 봐.
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 내가 너무 높게 잡았네, 이게 너무 일 많이 했네, 좀 줄일까?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일단은. 그래서 어떤 행동을 촉구해 하긴 하되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관리자는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 인지가 이렇게 부조화되도록 해줘야 되겠어? 아무래도 한 만큼 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책들을 조금 잘못된 책들은 좀 웃기게 번역해 놨던데,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정성 이론인 거야. 한 만큼 주라. 아까 기대라고 그랬으니까, 공정성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따라서 노력 한 만큼 주면 그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계속해서 거기서 동기를 유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애담스 이론입니다. 근데 어떤 책은 마치 불공정하게 해야 뭔가 동기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걸 뭐 했으니까? 불편하니까. 해소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마치 동기가 유발되는 것처럼 서술된 책이 있는데 굉장히 그건 위험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애담스의 불공정성 이론 이렇게 해야지 공정성 이론이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애담스는 우리 인간은 무슨 욕구를 갖고 있다? 형평의 욕구를 갖고 있다. 남들 한 만큼 내가 받았으면 하는 공정성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공정성 욕구를 갖고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공정한 대우해주면 동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사는 거고, 유지되지 못하면 이게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행동으로 나온다. 거기 쌤 불형평성 해소를 위한 행동의 유형 한번 봐봐요. 행동의 유형. 자, 쌤 거기 이론적 구성부터 보니까 투입, 산출, 증거인물, 형평성 방금 설명했죠. 그랬을 때 쌤이 인지가 균형되면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 만족되는 거죠. 만족.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정적 균형했다, 나를 적혀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동기가 감소되고 노력이 감소되고 직장을 이탈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내가 과도하게 더 많이 받았다, 정당한 거 이상의 보상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데 하고 동기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한번 봅시다. 어떻든 자기가 산출을 투입했는데 적게 받았을 때 제일 위에 동그라미, 투입을 감소하거나 증거 인물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이탈하거나 편익 증대를 요구하거나 산출을 왜곡한다고 그랬죠. 또는 인지적 왜곡을 합니다. 또 자신이 더 많이 받았다, 증거 인물보다, 그럴 때는 투입을 증대하거나 편입 감소를 요청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보니까 공정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나쁜 말로 쓰여서는 안 돼.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건 그대로 동기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불만감이나 불균형돼서 불만감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바꾸려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걸 좋다고 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어쨌든 두 개 어떻다? 과소한 대우, 과대한 대우 모두 다 뭐가 생긴다? 불안감 또는 불만감이 생긴다. 그렇죠? 아까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
자, 그 다음 일단은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어떻다? 공정한 대우를 했을 때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 다음 불공정한 대우했을 때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꼭 더 좋게 대우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시사점 뭐냐? 될 수 있으면 중고인이 뭔지 파악한 뒤에 그 중고인과 공정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만족감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블룸의 기대이론 보고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부분만 조금 알면 좋겠는데 거기 포터와 롤러의 성과 만족이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왜 이 부분이 어렵냐면 이 부분은 블룸의 기대이론하고 애덤스 공정성 이론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읽다 보면 이게 애덤스 공정성 이론인지 포터 롤러의 여기 같이 성과 만족 이론인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거기 표로만 한번 볼까요? 노력을 열심히 했어. 성과가 있어. 보상이,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성과 보상이 있는 거 누구랑 똑같아? 블룸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해서 뒤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또 형평성 이론을 넣었어. 그럼 내가 이 보상을 줬는데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타인하고 비교한다는 거야. 타인하고 비교해서 내가 받을 만큼 받았다. 자, 해봐요, 쌤. 만약에 쌤이 그냥 했는데 300만 원 줬어. 근데 300만 원 줬는데 내가 만족할지 어쩔지는 봤을 때 그냥 주관적으로 만족보다는 타인이 얼마 받았는가 본단 말이야. 나하고 비싸게 근무했고 300만 원 또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많이 받으면 만족한다는 거야. 아까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자기가 많이 받아도 불만족이라고 그랬죠. 내가 많이 받으면 만족한다는 거야. 그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이 이론은 기대 플러스 만족이라는 걸 또 넣어버렸죠. 그쵸? 이게 형평성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 밑에 한번 봐봐, 쌤. 애덤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봐. 애덤스는 자 공평감의 형성이 그렇죠. 자 애덤스의 차이니까 애덤스는 어떻든 부등호면 무조건 뭐가 됐어? 불만족이었죠. 그쵸? 불공평성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많이 주면 공평하다고 느낀다는 거야. 이 사람 의견도 크게 틀렸다고 보긴 좀 그렇죠? 그 다음, 자, 동기부여 과정에서 그래서 봐봐. 성과가 일단 있고, 성과가 중요합니다. 2차적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야. 그 보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동기가 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과가 중요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한다. 거기 블룸 이론과 비교해봐. 우리가 기대, 수단성 이거 나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기대의 수단성을 안 나누고 전체를 다 기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란 기대는 여기서 여기 기대가 아니야. 놀개의 성과 기대가 아니라 여기 원래 블룸은 여기 기대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수단성이 기대야. 거기 나왔죠. 기대라고 돼 있어서 성과가 보상을 철회할 개인적 주관적 확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비교를 보니까 확률 가능성에 대해 해석해서 블룸은 기대와 수단성 등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하는 반면 포터롤러는 뭐만 이야기한다. 기대치만 고려하는데 그 기대치가 수단성과 같단 말이죠.
그쵸? 자, 유인가는 아까는 블룸은 유인가가 벌써 보상이 얼마나 자기에게 만족하는지 이거였는데 거기 유인가가 보상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매력이나 가치였는데 자, 포토롤러는 보상에 대해서 만족감의 수준이야. 만족했냐 안 했냐. 얼마나 만족했냐.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상 어디가 있냐면 제목에 답이 항상 있어. 성과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 만족하느냐 여부가 둘 다 충족됐을 때 동기가 일어난다. 근데 이 만족은 무엇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족한다. 그렇죠? 남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족한다. 그러다 보니까 애덤스 형평성 이론을 많이 헷갈려한단 말이에요. 그 지문만 잘 구분하면 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과, 만족 이런 것들이 나오면 포토가 롤라고 누가 나오면 중거인, 형평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만족이란 말 없습니다. 중거인, 형평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간다? 이건 애덤스로 가면 되고. 그렇죠? 자, 쌤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저코플러 동료 목표 이론은 조금 넘어도 됩니다. 그다음 로그의 목표 설정 이론. 자, 목표 설정 이론은 이런 거야. 쌤, 동기가 부여되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맞는가 봅시다. 욕구 때문이다. 맞습니까? 동기는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 뭔가 하고 싶은 경향성. 욕구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지금 이 시간 끝나면 밥 먹을 거죠? 왜 밥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다는 욕구 때문에. 맞죠? 그 다음, 목표 때문이다. 목표가 없을 때 우리가 별로 일 안 하는데 목표를 하나 정해놓으면 어때? 동기 유발되는데. 물론 우리가 신념 때문이다. 뭐 이것도 되는데 여기 놔두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라는 거야. 목표가 잘 설정되면 동기부여 되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조직 목표가 있는데 이 조직 목표가 이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여기 조직원들이 이 목표 세울 때 참여하면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목표 세울 때 추상적이야 더 동기부여 되겠어 하면 구체적일 때 동기부여 되겠어? 구체적일 때 우리가 이를테면 자 봐봐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 뭐 몇 세트 하겠다 3세트 하겠다 4세트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뭐 근육이 발달할 때까지 애매하잖아. 그런데 뭐 세 세트 뭐 4세트 하겠다 또는 줄넘기 오늘 50회 하겠다 이러면 훨씬 더 목표가 분명해질 때 우리가 더 동기유발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피드백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피드백이 잘 됐을 때 이 목표가 쉬운 목표일 때 하면 도전적 목표일 때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관리자는 목표를 세울 때 누굴 참여시켜야 된다. 조직원을 참여시키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피드백도 잘 주고 그쵸? 이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MBO랑 같네. 참여에 의한 목표 관리제.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입각해서 MBO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 핵심은 뭐야? 핵심은 거기 진하게 써져 있는 거.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서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할 때 인간은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냥.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또 하면 되겠어? 피드백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나중에 외울 때 이렇게. 경수도 피구 참 잘한다. 그래서, 자, 그냥 한번 들어보면 봅시다. 자, 참여가 있을 때, 목표는. 그 다음, 구체적일 때. 피드백이 잘 될 때. 도전적일 때. 자, 조직원들이 수용할 때, 목표를. 그 다음, 아무래도 목표가 다른 팀하고 경쟁적일 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경수, 이건 뒷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크 감독이, 목표 설정이니까, 로크 감독이 경수도 피구 참 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외우면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뒤쪽부터 하시고. 이런 암기하는 건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암기하도록,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으면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경수 피구 참. 외우는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아까 관료제 어떻게 외웠어? 분비, 권규경. 권규경이라는 친구가 관료하고 싸우는데 분해서 눈물 같은 비 같은 눈물이죠. 눈물 같은 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비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죠. 분비, 분해서 비 같은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분비라 그래. 분비, 권규경, 문. 그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도 그렇게 외우고 특징들도 외우면 별로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뭘 넣어서 외우면 특히 안 틀리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좋아요.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암기가 잘 안 잊어먹습니다. 어떻든 자, 경수도 피구 참 잘한다. 누가 이야기했다? 로크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야구를 뭐라 그래? 미국 야구를 뭐라 그래? NBL이라고 그러죠? 아니나? 미국 야구 아닌가요? 됐습니다. 어쨌든 NBA에 데리고 갔다. 이러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긍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이게 동기부여야, 동기부여. 그러면 두 문제만 풀어보고, 동기부여 문제 한두 문제만 풀어보고 끝냅시다. 자, 쌤, 10번 문제, 1페이지 10번 문제. 1페이지 10번. 10번 없죠? 미안해요. 19번. 블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빨리 해보시면 블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누구 거가 들어와 있어? 애담스 거가 들어와 있네요. 그럼 답은 2번. 그렇죠? 그 다음 20번 문제. 이 20번 문제 상당히 수준이 좀 높죠? 이거 문제 맞추면 바로 식사하고, 틀리면 한두 문제 더 풀고 식사합시다. 자, 20번 문제. 답 몇 번? 답 몇 번? 이건 7구 문제였는지 경감 문제였는지 모르겠네. 경찰 간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2번. 2번은 한마디 뭐가 하나 틀렸는데. 2번은 뭐가 틀렸어? 아까 평이한 게 좋다 그랬어? 아니면 도전적인 게 좋다 그랬어? 조금 어려워야 된다 그랬죠? 3번은 뭐가 틀렸어? 낮은 보수는 유생요인이냐 동기요인이냐? 일단 낮은 보수 주면 안 돼. 동기부여 되겠어요? 일단 안 되고, 이건 유생요인이니까 불만이야. 불만. 동기 과제 성취하고 관련 없고. 그 다음 4번은 뭐가 틀렸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면 어떡해? 자기가 중거인으로 삼은 사람과 동일하게 줘야 되겠죠? 아니, 자기보다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주면 말이 안 되잖아. 여기에는 자기가 중거인으로 삼은 사람과 동일하게 줬을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췄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2번만. 보기 이론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보기 2번 보니까 보기 이론은 어떤 거에 해당돼? 자, 딱 봐도 사람에 관한다는 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게 몇 그릴 것 같죠? 그럼 X 아니면 Y일 것 같죠? 그럼 X입니까? Y입니까? X. 그럼 X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상이나 강제적인 거. 그렇죠? 그럼 틀린 게 몇 번? 그렇죠. 거기 자율적 이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2번. 일단은 자 3번도 똑같은데 3번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라 3번 조금 구체적인 거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뭘 좀 참조하면서 읽어야 돼. 요약집을 참조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3번도 일단 풀어봐. 그래도 아까 살짝 봤을 건데 풀어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식사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 넣어놨습니다. 3번은. 우리가 하나 딱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게 하나 들어있죠? 몇 번? 4번. 여기 나온 문제는 수준이 좀 있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만 뽑아서 됐거든요. 전부 다 9급을 우리 시험 보는 9급 피하고 이를테면 인사조직, 7급의 인사조직에 있는 문제라든가 경찰 간부, 국회 7급 이런 식으로 주로 문제를 구성해서 뽑아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 OX는 모든 거. 이 9급이든 7급이든 뭐 다 뽑아온 겁니다. 자, 식사 후에 2시 5분에 뵙겠습니다. 2시 5분. 안 돼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직관리론
쌤. 또 내일 10분부터 저기 영어 문제풀이 한다면서. 원래 행정 청킹집을 다 완성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면서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여 페이지 해놨거든요. 중요한 것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료제 특징, 그런 분비, 권규경문에서 스토리를 좀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거 이제 청킹하는 스토리를 좀 쓰고, 여기 이를테면 관료제 특징, 그러면 관료제 특징이라고 써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업과 전문화, 비정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크게 했어요. 이 단어를 크게 외울 수 있도록. 분비, 권규경.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분비, 권규경 이렇게 문 이렇게 써놓고, 자, 관료를 만나고 분해서 빛처럼 눈물을 흘리는 권규경, 뭐 이런 식으로 뜻풀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외울 수 있도록, 관료제 하면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쌤 꼭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방자치 같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들, 그쵸? 그런 것들 또 외워야 되는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하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하고 주면 좀 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차하고 또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시험에 나올 것만 단 100여 개만 추려서 했거든요. 100여 개. 아주 중요한 것만. 그거 먼저 하고 2차로 조금 덜 중요한 거 좀 추가하고 3차로 좀 더 추가해서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암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도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도 주요 기관 같은 건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한국도로공사는 어떤 거라 그래? 기출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국도로공사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준정부 기관이라고 그랬죠. 유탁 경영형. 그렇죠? 유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좀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해.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 양식이 좀 다르죠. 양식이 좀 다르고, 여기 이제 여기 같이 여기 썼으면 여기 위에 스토리텔링 해놨으니까 같이 외우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것 가져와서 같이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경수도 피구참 이렇게 외우듯이, 로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수도 피구참 잘해서 MBO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론이냐면, 자, 아까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이 둘 다 내용 이론이자 과정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기 이론이 중간에 있었는데 남스 공정수 말고 그렇죠? 올드엠 이론 83페이지. 헤크만과 올드엠. 이건 쌤 간단해요. 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동기를 유발하려고 할 때, 과제는 어때야 되느냐? 과제. 그렇죠? 자, 과제라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공직에 가겠잖아. 그럼 맡게 될 일이란 말이야, 일. 맡게 된 일이 어땠을 때 우리가 동기부여 되겠어. 그럴 때 거기 봐봐요. 과제가 어떨 때? 과제가 너무 단순해. 그럼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컨베이어 쌤 나왔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는 일 해요. 굉장히 과제 단순하죠? 그럼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실증나겠죠, 금방. 과제가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돼? 좀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과제의 다양성. 혹시 찍나요? 또 안 찍으면 또 날라가서. 자, 지금 찍고 있죠? 그 다음 과제가 어때야 돼요?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는 일체성, 과제의 일체성, 또는 정체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 나 하루 종일 바퀴만 갈아 끼고 있어. 내가 진짜 도대체 어떤 일, 자동차 만든다고 말하기도 힘들죠? 자동차에서 바퀴만 갈아 끼는데 내가 자동차 만드는 일 합니까?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죠,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나는 이 노인복지 시스템을 뭐 한다. 계획하고 그걸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한다는 게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과제의 뭐라고 부른다. 정체성, 일체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과제가 어땠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것보다는 좀 중요한 것 하면 좋겠죠. 선생님들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복사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그 과제에 대해서 크게 동기부여 안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떤 거야?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율성, 타율적이면 안 되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죠. 맨날 시켜요. 그럼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자기가 아무래도 찾아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동기부여 되겠죠. 자율성. 그 다음, 뭐 해주면? 피드백. 어디까지 왔다,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계속 해주면 동기부여 되겠죠. 그러니까, 자, 헤크만은 어떻게 한다. 자, 그러면 헤크만은 관리자는 쌤이 이제 구청장 됐어요. 구청장 되시면 거기 있는 직원들의 과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각각 직원들의 과제는 됐으면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업무가 어떤 업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일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나는 이런 업무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됐으면 타율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주고, 그 다음 자꾸 어느 정도 어떤 목표에 어느 정도 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계속 피드백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유의미성을 갖는다. 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유의미성을 가져요. 과제에 대해서 유의미성을 갖겠죠. 과제 괜찮구나. 그 다음 자율성을 줄 때 어떤 걸 가져요? 남이 시킨 대로 하면 책임감이 있어, 없어? 시키는 거 그대로. 위에서 시켰는데요? 책임감 없죠? 근데 자율성을 줬을 때는 자기 책임감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 피드백을 자꾸 주면 과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제에 대한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다른 거 없이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성장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 해진다? 동기가 유발된다. 그렇죠? 동기가 유발된다. 그럴 때 거기 선생님 공식 하나 있어요. 공식 하나. 그 밑에
제일 밑에 잠재적 동기지수 있죠? 잠재적 동기지수는 3으로 뭘 나눠요? 과제, 다양성, 중요성, 정체성, 이걸 나눈 뒤에 곱하기 뭐합니까? 곱하기 자율성하고 피드백.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3분의 1씩밖에 발휘하지 못하죠. 과제의 다양성은 3분의 1, 과제의 중요성 3분의 1, 과제의 정체성 3분의 1. 근데 이건 바로바로 자율성은 그 1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3분의 1이지만 여기는 1씩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동기 유발에서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율성이나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특히 자, 자율성은 뭘 가져온다? 책임감. 그다음 거기 페리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 일반인들을 두고 이야기했죠. 일반 조직인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요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서. 자, 여기 등산가가 있어. 등산가는 과연 지금 히말라야산 등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욕구 때문일까? 생리적, 안전, 이런 욕구 때문에 그럴까? 말이 안 되죠. 등산가들은 언제 죽을지, 위험하잖아, 솔직히. 등산, 히말라야, 케이트봉 뭐 이런 데 가는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메슬로우 욕구 이론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충족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자아실현, 뭔가 성취감 맛보려고 가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게 확보가 돼서 그런가? 충족이 돼서 그런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페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동기가 일단보다 같은 동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하고 지금 등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메슬로우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는, 그래서 이제 페리는 뭐라고 불러? 공직 서비스 동기 이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공직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돈 같은 건 크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이야기 나왔었죠. 공무원들 막 들어가면 뭘 못한다. 최저임금에 버금간다. 최저임금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되는 것은 물론 직업에 나중에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제 노후가 제일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 같은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부부가 공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지금 다들 부자고, 부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자,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전혀는 아니지만 동기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쌤? 거기 합리적, 규범적, 감정적 동기인데, 자, 합리적 동기나 규범적, 그 다음 감정적 동기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 공익과 관련돼 있죠. 공직자니까. 공직자가 사실은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그쵸? 사업가처럼 돈 많이 벌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직자가 된다, 내가 경찰이 된다, 내가 공무원이 된다, 내가 판사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유발.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거? 먼저 합리적 동기,
개인의 효용 극도화를 바탕으로 한 형태인데, 그래서 거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호감도 또는 매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합리적 동기. 그 다음 규범적 동기는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에 따르는 형태, 특히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세 번째, 감정적 동기,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행태인데, 타인에 대한 애정, 자기 희생, 그걸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개념으로 보면 감성적 동기는 어떤 걸로 나와?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애국심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애국심. 그 다음 규범적 동기로는 공직 봉사에 대한 욕구, 국가 정부에 대한 충성과 의무, 그 다음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공무원들은 백화점 직원들은 VIP 고객 대우해주죠. 저 사람 그렇지만 여기 동사무소 왔다. 이 사람이 뭐 솔직해서 뭐 아주 돈 부자다. 그랬다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더 좋은 차.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렇죠? 똑같이 앉아. 똑같이 주민등록등본 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백화점 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 사람 따로 관리하잖아. 그래서 자, 이런 형평성의 동기 이런 것들은 규범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 합리적 동기에는 거기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한다. 야, 내가 하는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 그런 것들로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쌤 시험. 이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근데 앞으로 나올 확률은 조금 더 있어요. 이게 기존 동기 이론을 비판하고 나왔어. 봐봐.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라든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강한 가정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는 동기의 구성 개념들이 주로 계산적이다. 자기 이익을 초월한 형태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직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너무 계산적이지는 않죠. 솔직히. 아까 부자들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게 나중에 좋을지 모르지만, 물론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밑에 있는 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가정의 문제다. 대부분 동기부여 연구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풍부한 보상 또는 성과 보상과는 연관성을 가정하는데, 공공조직은 아까 우리가 성과급 같은 거 줄 수 있어 없어? 물론 성과급 주려고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뭘로 이미 연공급으로 주죠. 쌤들이 지금 공직에 막 들어갔어. 9급으로. 지금 한 성과급 1,000만 원 받을 거 기대합니까? 저 그냥 성과급 한 300만 원 받을 거 기대합니까? 근데 삼성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래봐. 성과급으로 그 정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연구원이니까 뭔가 연구 잘하면 1,000만 원도 받을 거고 1억도 받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뭘 한다. 거기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는 주로 공직에 기반한 동기부여 이론을 하자는 거예요. 특히 거기 봐요. 장점 효과의 여기 부분에서 자, 특히 두 번째 봐봐. 주인 대리인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국민이 주인이고 대리인이 공무원이죠. 근데 이 대리인들이 뭐 할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인 대리인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같이 공공 동기를 활용한다면, 여기가 공직 적성 동기 같은 걸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공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제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겠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지만 나올 확률이 조금 있는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온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자기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문제에서 이게 합리적 동기냐, 이게 규범적 동기냐, 이게 감정적 동기냐, 이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볼 거라고요. 요소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봐두시면 돼. 지금은 그 부분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시험에 나온 것도, 자, 먼저 오늘 나눠드린 거 2페이지 보시면, 자, 2페이지 1번. 자,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 설계 측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책임성. 지웠나? 책임감은 자율성이라고 그랬죠. 자, 4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7급 인사조직 문제에 나왔어요. 7급 인사조직.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쪽은. 그래서 4번 나왔는데, 페리의 공공봉사 동기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 2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3번이 문제야, 쌤. 자, 공직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도와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건 무엇에 해당되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감정적 동기가 아니라 합리적. 그렇죠? 거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약집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4번 같이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나올 거야. 단순하게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켜져야 되잖아. 1분에 한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문제. 자, 과정이론에 대해 해당하는 것. 어떤 건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만 골라라 그랬죠. 자, 과정이론 한번 써보겠습니다. 블룸의 기재이론. 그쵸? 그 다음, 애담스의 공정성이론. 자, 포터와 롤러의 성과 만족이론. 그쵸? 그 다음, 그 다음, 로크의 경수 비구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쵸? 이 네 가지야. 그런데 아까 직무 특성 이론은 과정 이론이기도 하고 무슨 이론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까? 내용 이론에도 포함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 시험에서는 뭘로 나왔다? 자, 보면 기억은 어떤 겁니까? 기억은 블룸의 기대이론 맞죠? 니에는 방금 해크맨의 직무 특성이론 맞죠?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이론. 이것은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이미 주어진 보상은 공정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여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건 포터 롤러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어? 아니면 자기의 보상으로 비교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나중에는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 선생님, 이거 구분하는 것은 OX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애담스 이론이라 하더라도 여기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겠죠.
다시 애담스 이론은 타인과 증거인과 비교 이런 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보상 이야기 나오고 만족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포토롤러의 성과 만족. 그 다음 리일버는 엘더퍼의 ERG로 인서. 그 다음 미음버는 아제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로 인서. 그러면 지금 나왔는 게 블룸의 기대이론, 애담스든 포터롤러든 어떻든 특히 포터롤러의 성과 만족이론, 그쵸? 그 다음 이건 안 나왔고 헤크만의 직무 특성이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답을 몇 개야? 밑에 보니까 답이 다 3개들이죠. 그럼 답은 헤크만의 직무 특성이론이 과정 이론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답은 몇 번이겠어요, 이건? 1번. 그쵸? 그 다음 7번 풀었나요? 7번. 옳은 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번은) 분명히 아닌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지워봅시다. 1번 아니고, 그 다음 2번은 약간은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죠? 그럼 3번은? 욕구 충족 이원론에서 감독과 부하의 관계, 일 자체가 아니라 환경이죠. 일 자체가 아니라 환경이면 만족 요인이 아니라 불만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3번은 확실히 틀렸다. 1번, 3번은 확실히 틀렸네. 4번도 성과 만족 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과가 먼저 와야 되겠죠. 성과 만족 이론이니까, 그쵸? 성과도 중요하고 만족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과죠. 제가 제목에 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과 만족 이론, 성과가 먼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 만족 여부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4번도 답이 아니고, 특히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매슬로우는 어떻다 그랬어? 만약에 뭡니까? 여기서 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욕구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 요인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 좌절과 후퇴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ERG 이론에서는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 욕구를 더 집착한다는 거야. 이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려고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지금 ERG 이론 3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들을 이렇게 묶었다는 점. 두 번째, 우리가 퇴행이나 후퇴, 퇴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다? 위에 우리가 매슬로우는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이상 충족의 욕구로서 작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 욕구에 대해서 더더욱 더 충족하려고 집착한다는 게 누구 이론이다? 엘더퍼 ERG 이론이에요.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어떻든 시험 문제에 나온 질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OX에서 여기까지 봤고, OX에서 쌤 거기 몇 번까지는 좀 넘어가도 되냐면 9번까지는 일단 넘어가 주셔도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 부분이니까. 자, 1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18페이지. 책 118페이지. 자, 쌤 10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쭉 한번 보고 가봅시다.
중요한 질문. 자, 이건 좀 봐봐요. 10번 동기부여 이론에서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의 승진, 성장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유생요인의 보수,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이죠. 거기에는 뭘 포함한다? 승진, 성장. 그 다음에 유생요인은 불만요인이죠. 거기에는 보수, 인간관계. 그래서 굳이 나눠라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굳이 나눠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에 포함된 것들은 거의 유생 요인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한번 존경 욕구 중에서 조금 나눠서, 존경 욕구 중에서 여기 스스로 존경하는 것을 자율적 존경. 그렇죠? 다른 사람 존경은 타율적 존경이라고 그러는데, 자존, 타존 이렇게 나눠서 여기 위에는 우리가 어떤 거, 동기유생이가 동기요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일과 비례의 환경에 비롯된 거, 작업 환경에 비롯된 거. 여기는 일 자체. 그러니까 일 자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잘 봐요. 책임감.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일에서 오는 겁니까? 일 자체에서 오죠. 성취감. 일 자체에서 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요? 책임감, 그 다음 성취감, 그 다음 승진이라는 것도 일 자체가 더 확대되는 거죠. 확장되고 권한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 위임되는 거, 그 다음 승진. 자, 자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인간관계, 동료나 상사와 인간관계, 대표적인 환경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시설 어때? 시설. 아까 화장실 같은 시설, 당연히 뭐하고 관련되겠어요? 환경과 관련되겠죠. 보수. 뭐가 관련되겠어요? 동기와 관련되겠어? 아니면 유생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옛날 기억이라, 제 기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확실히 이걸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사무관 승진시험 본 거 알아요? 사무관 되기 위해서 승진시험, 6급이 5급 되기 위해서 승진시험 본 거. 기억나신 분이 있을지 몰라. 거기 3회 시험을 실시해요. 뭐 해년마다 바꿔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3회 실시해서 여기서 사무관 달지 못하면 이제 사무관은 안 돼. 6급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젊었을 텐데 이제 사무관 3년차 대신 6급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조금 가르쳐 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허즈버그가 이제 그때 이 사무관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보수는 뭐라고? 유생요인이라고. 절대 동기요인이라 보수는 유생요인이다. 그런데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보수 동기요인이죠. 그래서 아니 유생요인인데요. 왜 그러냐고. 나는 보수 많이 주면 뭐 하는데? 만족하는데. 보수만 많이 주면 만족하는데 왜 이게 유생요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허즈버그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분이 너무 화를 내셔서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 문제 차이로 안 되셨어요. 이 문제. 허즈버그를 타세야 되겠죠. 허즈버그는 이건 뭐다? 환경과 관련돼서 직접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환경과 관련돼서 유색 요인이다, 불만 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 많이 주면 뭐든지 하려고 하겠죠. 일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거 관련돼서 동기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쌤들 절대 이제 이 이야기 생각하면 안 잊어먹을 거야. 안 잊어먹을. 그건 참 억울하겠죠. 이 한 문제 때문에 안 되셨으니까. 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승진, 보수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다른 거야 금방 구분되는데 보수는 이쪽이고 승진은 이쪽이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고 하겠고 11번 문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엘더퍼는 상위 욕구에 대한 좌절이 일어날 경우 하위 욕구로 회귀하는 좌절 퇴행 과정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맞죠? 12번. 동기부여 이론에서 헤크만과 올드햄은 직무 특성 이론을 통해 개인의 동기를 직무 자체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쵸? 아까 직무 자체의 특성이 중요성, 정체성, 그다음 뭐가 있어서 중요성, 정체성,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중요성, 정체성, 다양성, 그쵸? 13번 뭐가 틀렸어요 거기? 거꾸로 됐어요 거기. 포터와 롤러는 직무 만족이 성과가 직접 원인이며 노력은 간접 원인이 아니라 노력이 성과가 직접 원인이겠죠. 노력을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그쵸? 그 다음 직무 만족이 간접 요인이고 14번 이제는 좀 알겠죠? 근무 환경, 임금, 동료 간의 관계, 책임감 중에서 허즈버그가 주장하는 유색 요인에서 옳지 않는 것은 책임감이다. 맞죠? 자, 15번 인정감, 봉급, 대인관계, 근무 조건, 조직 정책 중에서 허즈버그가 제시한 유색 요인이 아닌 것은 인정감이다. 자, 인정감, 봉급, 대인관계, 근무 조건, 조직 정책 중에 조직 정책? 이게 무슨 문제지? 어쨌든 인정감은 어떤 거다? 일 자체에서 오는 거니까 인정해 주는 거니까 16번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에서 보수를 높여주는 것은 동기. 쌤 보수는 아까 동기가 아니라 유생이라고 그랬죠.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에서 유색 요인이 직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본다. 그쵸? 아무래도 유색 요인, 환경은 단기적이죠. 이건 장기적일 거고. 자,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유색 요인은 불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효과가 갖는다. 맞고. 자, 19번도 맞죠? 정확한 표현이죠. 자,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와 불만을 피하려는 욕구는 별개의 정원. 맞고. 20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욕구 계층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21, 22, 23은 이미 풀었던 문제겠습니다. 자, 24도 풀었던 문제였어요. 24. 기술의 다양성, 그 다음 자율성, 과제의 정체성, 환류 중에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 설계의 측면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율성이다. 그렇죠? 자, 25번 맥그리거 XY 이론 중 X형 인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정확한 업무 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맞죠? 26번은 이건 X형이 아니라 Y형이죠. 다음 27, 28도 같은 문제니까 놔두고. 자, 29번은 밑에 있는 거. 직원 A는 어떤 형의 인간이었어요? 직원 A는 맥그리고로 이야기하면 X형이야, Y형이야? A하고 B 한번 읽어보면서. A하고 B하고 읽어보면서 A는 X형이야, Y형이야? X형. 직원 B는 Y형.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직원 A의 적합한 인사관리 방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X형적 인사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방식은 성과급 제도 전면 실시, 직무태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평가 실적과 승진 제도 연계성 확대. 자, 거기 직무 충실하란 말이 있어 없어? 직무 충실하란 말이 있어 없어? 거기 문제 중에 직무 충실화가 있죠. 직무 충실화가 뭔지만 설명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허즈버그에 만족 요인을 넣어서 직무를 재설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직무 충실화. 자, 선생님 여기 봐봐. A하고 B하고 어떤 게 직무 충실한가 봐봐. A를 선생님을 이제 뭘로? A 팀장을 시켰어. A 팀. 또는 이걸 시켰는데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시켜서 권한의 위임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걸 안 주고 그냥 명목상으로 시키고 뒤에 다 부장이 다 해 그냥. 그런 거하고 B팀을 만들었어요. 직무를 재설계했어요. 하는데 뭘 주는 거? 완전히 권한 위임도 해주고 책임감도 주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 직무 충실하는 B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이런 기억이 났던 게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A 선생님이 한 3년 차든가 3년 차 됐는데 환경부장 선생님을 시켜주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시켜줬는데 이 선생님 아무 권한 없어. 그냥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럴 때는 그래 직무 충실하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B의 경우는 환경부장을 시켜줬는데 그 사람한테 완전히 권한도 위임 다 해주고 우리 학교의 무엇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라고 직무를 설계를 해줬다. 환경부장에 대한 직무를 설계해줬다. 그럴 때는 이건 무엇에 해당된다? 직무 충실화에 해당된다. 근데 이건 직무 충실화가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뭘 넣었을 때 허즈버그가 이야기하는 만족 요인을 포함해서 직무를 재설계하는 걸 직무 충실화라고 그러니까 거기 허즈버그 만족 요인은 X형이야 Y형이야? 당연히 Y형이겠죠. 자, 이걸 연결시켜 봅시다. 위생 요인은 X냐 Y냐로 말하면 X. 만족 요인으로 이야기하면 X나 Y냐면 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 30번 한번 풀어봐. 30번. 블룸의 기대이론을 따르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이라고 한다. 맞고. 31번. 블룸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건 블룸이 아니라 애담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가 37번에도 있어요. 37번에도 이건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블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라. 자, 그다음 우리 선생님 36번부터 41번까지는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도 풀었던 문제고 47번 한번 봐봐요. 47번. 그렇죠. 47번은 우리가 만족과 불만은 상호 연계라고 그래서 별개의 차원이라고 그랬어. 별개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틀렸고. 자, 48번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49번, 50번, 51번. 핵심 지문들입니다. 52번도 마찬가지고. 53번이 왜 틀렸을까, 쌤? 53번이 틀린 이유. 53번이 틀린 이유.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자 맥클랜드는 친교, 성취, 그 다음 권력 욕구라 그랬죠. 그리고 구성원은 무슨 욕구가 중요하고 성취 욕구가 중요하고 관리자들은 무슨 욕구를 가졌을 때 관리를 잘한다 그랬어. 권력 욕구. 그렇게도 틀리게 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미 쌤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미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나머지는 다 풀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한번 OX 쪽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풀면 진도 못 나가서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귀인 이론을 제가 거기 나온 건 유일하게 한 문제 나왔어요, 쌤. 그래서 귀인 이론을 풀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귀인 이론을 좀 설명해 나갔어. 쌤, 페이지로는 우리 책은 123페이지고 귀인 이론은 여기다 설명했는데 공부 안 해도 돼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쌤 이게 3페이지 보면 문제 나왔죠.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인사조직 기출문제. 그렇죠? 3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여기 다 복수정답인데 복수정답 인정도 안 해줬어요. 복수정답. 그래서 귀인 이론을 주장했던 켈리의 책을 원본을 거기다 붙여놨었어요. 켈리 이론의 원본을 붙여놨어. 하도 인정을 안 해서. 나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번역해 보기로 하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귀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내용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귀인 이론은 우리가 특정한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판단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아니라 의도에 일어났는지 하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판단하려 한다. 이런 판단의 세 가지 요건은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이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나눠줬는데 읽어보신 분 읽고 오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건 그리고 공부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건 뭣도 틀렸고 답도 두 개 답안인데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끝까지 인정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답이 그러니까 하나 답은 완전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 답은 번역상의 실수인데 책이 번역상의 실수인데 그걸 잘못 보고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니까. 자, 리더십 시험에 잘 나오니까 리더십 이제 봅시다. 리더십. 방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다도 안 넣어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자, 리더십 이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91페이지 요약집은 91페이지. 자 지금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조직론 봤죠? 조직론 봤는데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전반적인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봤죠?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직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조직 관리. 조직 관리의 핵심은 뭐다? 조직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아니 슈퍼마켓만 하더라도 목표가 뭐야? 슈퍼마켓 목표가 물건 많이 팔고 돈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알바를 썼던 직원을 썼던 이 직원들이 열심히 물건 많이 팔고 상냥하게 하고 손님 많이 오게 하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맨날 놀면 어떻게 망하지. 그렇죠? 자, 어떤 조직이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옆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적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이마트도 뭡니까? 이마트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물건 팔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여기 구성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상냥하게 대하고 물건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직원들이 뭐 하면 전혀 이거 파는데 관심도 없어요. 에이 놀다가 뭐 하면 되겠다. 돈이나 받지?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렇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 왜 뽑아놨어?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야. 그렇죠? 자, 경찰병원이다. 아까 경찰병원 같으면 경찰병원 공무원이든 아니면 경찰관이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라고 뽑아놓은 거죠. 그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먼저 뭐 해야 되겠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동기부여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동기부여 시켜줄 때 관리자는 뭘 발휘해야 되겠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겠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리더십. 그러면 그냥 편하게 리더십이 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지금까지 생각한 리더십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리더십 맞는가 한번 봐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리더십이 뭘까? 리더십은 뭐냐면, 선생님 리더십이 뭘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적으로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타인에 대한 영향력은 다 리더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리더십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면서 특히 주로 상사들이 갖는 건데, 자, 구분해야 될 게 헤드십과 구분해야 돼, 헤드십. 자, 우리 쌤들은 이제 공직에 막 들어가면 상급자가 뭐 시키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 일 하기 싫어.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이긴 하지만 저거 좀 일이 너무 심해. 어려워. 그래서 하기 싫어.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영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직위에서 나오는 걸 헤드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리더십은 여기에다가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자발적.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상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게 리더십이. 그런데 헤드십은 직위가 높아야 나오겠지만 리더십은 직위가 낮아도 부하도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어떤 회사 갔더니 거의 김 과장이 다 관할. 김 과장이 뭐라 그러니까 부장도 김 과장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다면 김 과장에게 뭐가 있는 거야? 리더십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치고 과장이 부장을 거느리도록 만드는 회사라는 건 없죠. 그렇게 짜놓는 그런 건 없잖아. 그럴 때는 무엇은 없는 거야. 부하가 헤드십이 있을 수는 없지만 무엇은 있을 수 있어. 리더십. 그러면 리더십은 뭐라고?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고 자발성을 띠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자발적 복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리더십의 접근 방법. 우리 쌤들 접근 방법이란 말 많이 듣죠? 접근 방법은 뭘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 접근 방법이란 말 많이 듣잖아. 접근 방법이란 건 우리가 이론이 되지 않았을 때를, 아직은 이론이 되기 전 단계를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책에는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다 쓴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과학적 관리론은 아직은 이론은 아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론보다는 접근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더십 이론 해도 돼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많은 경우 접근 방법 이건 완전히 무엇은 안 됐다. 이론은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이론이랑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럼 리더십 접근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걸 연구했냐면 특성론을 연구했어요. 특성론. 리더는 어떤 걸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성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리더십 이야기 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관리자의 여기 아까는 이 관리론에서는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동기부여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의 뭘 이야기한다고? 행동,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특성론은 어떤 거였냐면 리더십을 연구할 때, 자, 리더는, 자, 우리 선생님들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 링컨. 또 한 명 히틀러. 또 오바마. 오, 좋습니다. 신선합니다. 오바마. 그 다음 나폴레옹, 세종대왕, 이순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특성론은 어떤 연구냐면 모든 리더들은 공통된 뭘 갖고 있을 것이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연구했던 게보다 특성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리더의 공통성을 연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찾아냈다? 리더들이 공통된 특성을 찾았다. 그렇더니 이런 거 있어요. 리더들은 뭔가 과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래서 사회적 친화력도 굉장히 강하. 이거 보니까 이분들 과제할 때 어땠어?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했죠. 모두 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뭔 일을 하다가 잠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나폴레옹 없네. 히틀러가 뭐 그런 거 없죠. 뭔 일을 할 때는 완전히 집중력 있게 했었죠.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한 흡입력이 어땠어? 모두도 굉장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여기서 뭐 했다? 리더의 공통점을 잡아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쌤이 이 연구 때는 어떻게 리더들을 키우자고 하겠어? 이렇게 하겠죠. 보통은 막 이렇게 하면서 13가지 특성을 찾아내요. 그러면 우리 쌤들이 공직에 입사했어요.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쌤들을 리더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연수를 시켜. 그러면 13개의 이 특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를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특성론이 있었다. 근데 이 특성론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번에는 리더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의 차이점. 특히 거기 봐봐. 특성론 이론 발달해서 이 속성론, 이게 특성론이야. 속성론. 자, 이게 어디에서? 자, 그 다음 뭘로 나온다? 거기 있는 것 행태론 또는 행위론으로 이야기됩니다. 행위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흐름만 이야기할게요. 행위론에서는 특히 처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거기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가 있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있는 거기 레빈이라는 사람이 리피트라 레빈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는 뭘 연구하냐면 리더들은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런 리더들 중에서도 보니까 민주형 리더가 있고, 이를테면 오바마 같은 민주형 리더가 있고, 간디 같은 자유방위형 리더가 있고, 조금 좋게 해야지. 세종대왕 같은, 자유방위형. 그 다음 뭡니까? 거기, 오마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거기, 리더십 유형으로서 민주형, 방위형, 권위형. 자, 히틀러 같은 권위형 리더십이 있다. 그 중에, 자, 가장 좋은 게 뭐더라? 민주형이더라. 그럼 여기는 이제 공통점보다는 뭐야? 리더들의 차이점을 연구하기 시작해. 그런데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두 번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들은 행위가 중요하다. 과제를 중시하느냐 관계를 중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다시요. 뭐가 중요하다? 과제를 중시하냐 관계를 중시하냐 이게 중요하지 리더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리더가 과제를 중시하냐 관계를 중시하냐 이렇게 행위를 강조했던 게보다 그래서 자 봐. 거기 미시간 대학 그다음 오하이오 주립 대학 브레이크와 머튼 여기에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해 봐. 과제도 높고 과제 지향도 높고 관계 지향도 높은 거. 자, 과제 지향은 뭐냐면 업무에 대한 관심이야. 관계 지향은 사람과 관계를 강조하는 거야. 둘 다 높을 때 뭐 한다? 이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미안해. 거기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일 오른쪽 위가 제일 좋더라. 자, 여기 관리망 봐봐요. 밑에 관리망이라고 표 그려있죠. 표에서는 거기 9.9 어디 노래밭입니다. 9.9 있죠? T명. 그쵸? 여기 9.9. 거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T명 또는 단합형이라고 있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흐름만 살짝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상황론.
자, 여기 리피트부터 한번 비판해 볼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민주형 리더십이 좋겠어? 권위형 리더십이 좋겠어? 자유방위형 리더십이 좋겠어? 민주형 리더십 하자고 그래서 야, 병사들 다 모여. 어디 진짜로 침투할까? 그럼 그 비밀 다 새버리겠죠. 자,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서서히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겠죠. 이게 상황론이야. 상황. 쉽게 말해서 더 여기로 그냥 쉽게 여기다 적용하면 평상시에는 민주형 리더가 좋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권위형이 좋고 만약에 달 탐사 같은 나사 같은 데서는 자유방위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상황을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뭐다? 그러면 여기서는 리더는 뭘 잘 봐야 돼. 그 상황을 잘 보고 그 상황에 따라 빨리 자기 이 리더십을 바꿔야 되겠죠.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같이 상황이 급변하면 상황을 어떻게 리더가 팔색조가 돼야 돼? 이 상황 됐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 상황 됐으니까 저렇게 바꾸고. 그래서 그런 리더십보다는 아예 상황을 뭐하자? 자기가 이끌어가자. 상황을 선도하자. 뭐했던 게 이제 변혁하자. 변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리더십이 나온단 말이야. 상황을 뛰어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종속돼서 가는 것보다는, 그쵸? 이거야, 이거. 리더십은 딱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고 어떤 걸 주장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조직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조직을 관리해야 될 때, 자, 부하들에게는 자신을 동기부여시켜줘야 되고, 리더들은 거기에 맞는 뭘 발휘해야 돼?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쵸?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부하들은, 리더들은 뭐가 있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연결해보면 이 리더십을 통해서 동기부여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말 그대로 조직을 세운 목표를 뭐 할 수 있겠어?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론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이야기. 다른 거 아니야. 인사행정은 뭐냐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성 키워주는 거, 능력 키워주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 능력 발전시키고 사기 높여줄 것이, 이거 하는 것이 뭐야? 인사행정이야. 그러면 인사행정에서의 사람과 조직론에서의 여기 사람은 보는 포인트가 다르죠. 조직론에서 보는 사람은 조직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포인트를 준다면, 그 뒤에 나온 인사행정에서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뭐한다, 좋은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 어떻게 잘 능력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얼마나 발전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얼마나 좀 안정적이고 사기를 높여줄 것인가, 신분 보장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인사행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뒤는 또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조직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겠죠? 이런 취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내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아까 허즈버그는 동기하고 유생요인 구분하는 거 내야 되겠죠. 왜? 아니, 저 직원들을 목표에 동기부여시키려면 당연히 유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직접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면 동기요인 중요하니까.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유생이 뭐고 동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낸다고,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입장에서 출제자의 그런 생각이 출제자들은 그런 걸 다 알아요. 당연히 이거 전공한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뭐 한다? 출제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무턱대고 외웠을 때는 그 사람 생각을 몰라요. 왜 냈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 생각을 아는 순간 답이 보여요. 답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또 이걸 해라. 해서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보인다고.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도. 계속하면 6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